안녕하세요. 오늘은 곤충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 우리가 그것들을 동물이라 하는데요. 이 동물들 중에 종이 제일 많은 것이 곤충입니다. 곤충은 100만 종이 넘는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미 밝혀진 것만 해도 100만 종이 넘고, 어느 학자들은 그거보다 몇 배 더 곤충의 종은 많다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 중에,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들 중에 제일 종이 많은 것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곤충인데요. 모든 동물들이 80% 이상이 곤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곤충하면 그냥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벌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식물 중에서도요, 장미꽃이라든지 또 예쁜 꽃들은 다 이름을 불러주지만, 그냥 흔한 들에 있는 들풀들 다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통칭 그냥 전체 합쳐서 잡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잡초라고 부르는 것은 개들을 대우해 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무시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물들 중에서도 이 곤충의 종류가, 그렇게 엄청 많은 곤충의 종류가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들을 그냥 통칭으로 벌레 이렇게 아주 좀 천시하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곤충들이요,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곤충들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얘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요, 첫째는 식물들, 우리가 그렇게 예쁘게 대우해주는 꽃들이 수정을 거의 대부분 곤충들이 맡아서 해주고요. 또 먹이사슬의 맨 아래쪽에, 거의 아랫부분에 곤충들이 있어서 다른 동물들의 많은 먹거리가 돼줍니다. 특히 조류라든지 양서류, 개구리나 두꺼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주로 곤충을 잡아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른 동물들이 식량이 돼주는 것이 곤충이고, 또 지금은 우리 사람들한테도, 인간들한테도 중요한 단백질 원료와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것이 곤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곤충들이 자연 생태계를 정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얘들이 썩은 시체를 없애주고, 낙엽을 갉아먹어서 그것을 똥으로 만들어가지고 TV를 만들어주고, 그 물속에 사는 것들은 수질 정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생태계가 나빠졌을 때 그것을 정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들이 주로 곤충들입니다. 그래서 곤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천시할 것들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곤충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또 이 곤충 사업이 엄청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조그만 곤충 한 마리가 수천만 원, 제가 몇 년 전에는 일본에서 그 사슴벌레 한 마리가 1억이 넘는 가격으로 팔렸다는 얘기도 제가 보도에서, 뉴스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곤충 사업도 큰 사업이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곤충들 중에서 우리 애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그 좋아하는, 특히 선호하는 곤충은 이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이런 것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곤충에는 우리가 벌레하고 곤충의 차이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은, 곤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머리와 가슴과 배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곤충이라 하고,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6개인데요. 3쌍이 있어야만 곤충이라 합니다. 그리고 더듬이가 1쌍이 있고, 날개는 2쌍이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을 갖춘 것을 곤충이라 하고, 그렇지 않고 거미 같은 건 다리가 네 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미, 뭐 진해 이런 것들은 곤충이라 하지 않고 그냥 거미류 뭐 이렇게 곤충에 포함시키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일반 벌레 그렇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은 곤충 사업이 많이 발달해서 곤충들이 특별한 이렇게 곤충들은 엄청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그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그 곤충의 키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이게. 그런데 곤충들은 여기 보면 뿔이 있지 않습니까? 이 키는 이 뿔은 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꼬리끝까지 요 사이즈를 이제 그 곤충의 크기로 정해서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곤충들이 대부분은 이 크기가 성충이 된 다음에는 더 이상 자라질 않습니다. 얘들이 완전 탈바꿈이라 해가지고 처음에 알을 낳아서 그것이 애벌레가 되고 그다음에 번데기로 바뀌어서 성충이 되는데요. 이 애벌레 때의 크기가 성충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곤충 사업을 하는 농부들은 이 성충이 되기 전에 애벌레 때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크게 기르는지를 관심이 온전히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튼튼하게 건강하게 길러 놓으면 그것이 성충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요건 보통 집게벌레라고 많이 얘기하는 사슴벌레인데요. 사슴벌레도 마찬가지 어린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곤충인데요. 사슴벌레의 크기도 이 뿔은 크기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머리에서부터 여기 꼬리 끝까지 크기가 얘들이 그 사이즈가 정해지는 건데요. 얘도 보면 좀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얘들이 날개가 두 쌍인데 이게 딱정벌레류인데요. 이 곤충 중에 또 딱정벌레가 제일 많습니다. 딱정벌레류가 곤충의 3분의 1 이상이 딱정벌레인데요. 이 딱정벌레의 특징은 이렇게 각질이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도 위에 있는 날개 두 쌍 중에 위에 있는 날개는 딱딱한 껍질이 있고 저 날개가 딱딱한 날개가 벌어지면 그 속에서 날 수 있는 날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이 날개는 그 속에 있는 실질적으로 날 수 있는 약한 날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뚜껑인데요. 그 뚜껑이 열려야만 날개가 나와서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 이것이 그냥 부딪히면은 나중에 상처가 나고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딱정벌레류의 겉날개는 거의 대부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하나의 디자인 안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날개가 벌어질 때 가운데 삼각형의 어떤 딱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 날개와 이 날개 겉껍질이 부닥칠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날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도 참 특이합니다. 이런 디자인을 보고 제화업자 그러니까 구두 만드시는 분들은 구두의 압축에 그런 모양으로 디자인한 구두도 제가 여러 차례 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곤충들은 그 크기에 따라서 대우받는 게 달라지고 근데 그 크기는 성충이 된 후에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 애벌레 때 그 이미 크기가 정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건 장수풍뎅이 애벌레입니다. 장수풍뎅이 애벌레하고 사슴벌레 애벌레하고 거의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좀 차이는 있어도. 근데 장수풍뎅이 애벌레하고 사슴벌레 애벌레를 구분하는 방법은 우리가 애벌레를
잡아다가 기를 때 이게 장수풍뎅이거나 사슴벌레인가를 미리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요 똥꼬를 보는 겁니다. 똥꼬. 요 똥꼬인데요. 똥꼬가 가로로 이렇게 똥꼬가 디자인이 되어 있으면 장수풍뎅이 애벌레고요. 세로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으면 그것은 사슴벌레의 애벌레입니다. 그리고 저 머리의 색깔도 어떤 것 좀 더 진하고 어떤 것 좀 약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비교하지 않으면 같이 놓지 않으면은 정말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똥꼬는 가로 세로가 확연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가로로 돼 있으면 장수풍뎅이 애벌레, 세로로 돼 있으면 사슴벌레 애벌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벌레는요 곤충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곤충의 조건을 갖추려면 다리가 세 쌍이어야 되는데 이건 다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곤충이라고 하지는 않고 벌레인데요. 그라마입니다. 그라마. 우리가 보통 돈벌레 하는 라고 얘기하는 그라마입니다. 이게 집에 옛날에는 많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 벌레가 오면 엄청 좋아했습니다. 돈 생긴다고. 그래서 이게 돈벌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요. 자연보호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어도 엄청나게 자연을 보존했던 그런 민족들입니다. 얘들 돈벌레라고 하니까 이 벌레라도 잡질 않거든요. 벌레라도 잡질 않거든요. 그렇게 이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자연을 보존해 왔는지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를 소개하는 이유는요. 저는 다리가 두 개거든요. 사람은 다리가 두 개지 않습니까? 근데 걸어가다가요. 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데도 제 다리에 걸려서 제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위정이죠. 근데 얘들을 보면 신기합니다. 곤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가 세 쌍이라 했습니다. 6개입니다. 곤충은. 그리고 이놈은 수도자 많지 않습니까? 진해는 한 수도 떠가지고 수십 개가 됩니다. 다리가 양쪽에. 그런데 이놈들은 어떻게 앞다리 다리 걸려서 넘어지는 놈들이 한 놈도 없습니다. 곤충은. 이렇게 다리가 많은데요. 얘들도 걸어가거든요. 이렇게 다리가 많은데 어떻게 다리끼리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없을까요? 신기하게 얘들은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곤충은 이렇게 앞다리, 가운데 다리, 뒷다리 이렇게 세 쌍이 있는데요. 다리가. 앞다리는 앞으로만 움직입니다. 앞으로. 가운데 다리는 가운데서만 놀고 뒷다리는 걸어가도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밉니다. 이렇게 뒤를. 그래서 앞다리는 앞으로 당기고 앞에서 당기고 가운데는 가운데서 놀고 뒷다리는 뒤로 밀기 때문에 절대 뒷다리가 앞다리에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 놈은요.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다리는 크기가 좀 작습니다. 뒤에 갈수록 크기가 크잖아요. 그래서 뒷다리가 앞으로 갈 때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더 크니까 걸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걸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가 작으니까. 그래서 걸어가고요. 그래서 얘들이 지 다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요. 진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리 크기가 똑같습니다. 다리 크기가 똑같은데 수십 개씩 이렇게 다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걷느냐면 하나씩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발을 하나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리 몇 개를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같이 몇 개씩 같이 걸어가는데 움직이는데 요 뒤에 다리 몇 개가 앞으로 전진할 때 꼭 앞에 다리가 찍었던 자리를 찍습니다. 앞으로 가지 않고 앞에 다리가 가면 그 자리를 뒷다리로 찍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놈들은 또 그렇게 다리가 많아도 발이 많이 있어도 지가 지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카누 선수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좀 응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문득 해봅니다. 나비인데요. 호랑나비입니다. 호랑나비.
우리는 나비는 많이 봐서 잘 아는데 나비하고 같은 나비과의 같은 종의 나방이 있습니다. 나방.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비하고 나방은 나비는 주로 낮에 활동을 하고 나방은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나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보기도 쉽지 않고 잘 모릅니다. 나비는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비종보다 나방의 종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어느 동물도감에 보니까 나비 종류는 약 300종, 265종이라고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늘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계속 발견이 되니까요. 약 300종 이쪽 저쪽이고요. 나비 종류는. 그런데 밤에 주로 활동하는 나방의 종류는 3,500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나방이 나비보다 훨씬 예쁘게 디자인된 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비와 나방을 좀 구분하는 법을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요, 낮에 날아다니면 주로 나비고 밤에 날아다니면 주로 나방입니다. 나방 중에서도 뭐 낮에 날아다니는 종이 몇 개 있긴 있지만 주로 낮에 날아다니면 나비, 밤에 날아다니면 나방, 그렇게 보시면 크게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비와 나방을 더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구분하시려면 요 더듬이를 보시면 됩니다. 더듬이를 보시면 나비는 더듬이 끝이 곤봉같이 몽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묵뚝하게 나비는. 그런데 나방은 이 더듬이 끝이 뾰족하든지 빗살 무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뾰족하든지 빗살 무늬가 되어 있으면 나방, 이 더듬이 끝이 곤봉같이 묵뚝하면 나비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비도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곤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비 크기는 아까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는 머리서부터 꼬리까지, 배끝까지 그게 개들이 크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비는 크기가 요 날개에서부터 왼쪽 날개에서부터 오른쪽 날개 사이즈를 나비 크기를 정합니다. 나비만. 잠자리는 안 그렇습니다. 잠자리는 다시 몸통의 길이를 하는데요. 나비만 이 몸통 길이를 얘 크기로 정하지 않고 날개의 넓이를 얘 그 크기로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날개의 크기로 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들이요, 지금 호랑나비가 날개를 딱 펴고 지금 꽃에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꽃이나 어디에 앉아서는 날개를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날개를 딱 오므렸을 때 얼른 옆에 가서 날개의 모양을 한번 관찰해 보는 겁니다. 날개를 오므렸을 때 신기하게도 날개를 오므리면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딱 대칭입니다. 하나로 보입니다. 하나로 보입니다. 얘들 디자인이 이게 좀 복잡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냥 반듯한 것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이게 좀 울퉁불퉁 복잡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어도 오른쪽과 왼쪽은 딱 대칭입니다. 곤충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무늬까지도 대칭입니다. 무늬까지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얘들이 신기하게 호랑나비나 뭐 다른 나비들도 주로 마찬가지인데요. 여기가 머리지 않습니까? 이 꼬리 부분에 이 꼬리끝 날개에 여기에 이렇게 눈같이, 어떤 것은 여기 태극마크를 해놓기도 하고, 요 끄트머리에 특별한 디자인을 해놓은 나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천적이 왔을 때 머리를 공격받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쪽 날개 끝이 머리인 것으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눈같이 이렇게 여기다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천적이 와서 거기가 머리인 줄 알고 거기를 공격했을 때 설령 공격을 당했어도 날개 조금 상하고 몸통은 그냥이니까 살아남도록 얘들도 신경 많이 써서 지들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왜? 지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게는 무당벌레인데요. 정말 예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무당벌레도 이렇게 점이 있는데요. 2점박이도 있고 뭐 12점박이도 있고 이 점이 무당벌레 종류에 따라서 각자 여러 개 다른데요. 이렇게 몇 개의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 쓰면 이 반대편에 있고 이쪽에 쓰면 이 반대편에 있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 대칭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당벌레는 주로 진딧물을 잡아먹고 살거든요. 진딧물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래서 얘들은 다른 식물한테는 엄청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진딧물을 잡아먹을 때 어떻게 잡아먹느냐면요. 우리가 이 무당벌레를 잡아서 이렇게 손가락에 한번 놔보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럼 얘들이 이제 언제 날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당벌레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날아가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아래에 앉아서 여기서부터 진딧물을 잡아먹기 시작해서 올라가 가지고 맨 꼭대기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면 여기서 날아갑니다. 여기서. 그리고 날아와서 이 맨 위에 앉는 법도 없습니다. 거의 그런 그 무당벌레는 없습니다. 아래에 앉아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진딧물을 잡아먹어주고 그리고 맨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다 잡아먹어서 더 먹을 게 없으면 맨 위에서 호로록 날아가고 그럽니다.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개미들인데요. 개미를 보면 우리가 어떤 교훈이 떠오르죠? 개미하면 부지런하다. 게으른자여 개미한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뭐 이런 어느 규절도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개미는 이게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곤충학자들이요. 개미만 연구하는 곤충학자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평생 개미만 연구하는 그 생태학자들은. 일본에 있는 어느 개미학자가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이런 관찰을 했습니다. 개미들이 정말 부지런한데 그래가지고 개미집 하나를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개미 중에 같이 사는 개미 중에 부지런히 지금 일하는 개미와 지금 일하지 않고 쉬는 개미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70%가 농땡입니다. 70%가. 그 학자가 관찰한 개미는 70%가 농땡이고 30%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느 다른 개미 곤충학자는 2대8, 20%가 일하고 80%가 농땡이를 친다고 그렇게 관찰한 곤충학자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부지런한 줄 알았더니 70%가 놀고 30%가 일해서 먹여 살린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느 때 열심히 일하든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열심히 일하는 30%를 별도로 개미집을 만들어주고 70% 농땡이 치는 개미를 별도로 개미집을 만들어줘서 따로 분리를 해서 개미를 길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열심히 일하던 30% 개미 중에 70%가 또 농땡이가 되고 70% 농땡이 쳤던 개미들만 모아놨더니 그중에 30%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미는 일하는 놈은 평생 죽으라고 일만 하고 농땡이 치는 개미는 평생을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어느 놈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동족들, 지 무리들을 먹여 살리더니 어느 때 그 친구가 좀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 친구는 다시 쉬고 이제까지 쉬었던 다른 개미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30%를 또 채우고 이런 것을 곤충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개미는 왜 그렇게 일이 없으면은 농땡이를 피고 쉬느냐면요. 아무 때나 일을 하는 게 아니냐면 우리는 사람이나 이런 다른 동물들은 음식을 먹으면 먹는 대로 에너지가 다시 만들어져서 축적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미는 태어날 때 자기가 평생 쓸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건전지 같이.
연희 때 먹긴 먹는데 그것이 에너지로 더 다시 보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곤충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가 쓸 수 있는 평생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그 에너지를 써야지 아무것도 별 일도 없을 때 막 바쁘게 돌아다니면 그 에너지가 자꾸 소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손해가 나지 않습니까? 건전지도 밤에 깜깜할 때 어두울 때나 불을 켜야지 오래 쓰지. 대낮에 밝은데 건전지를 켜놓으면 아무 소용없이 배터리만 달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미가 합니다. 개미가.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그러지 않을 때는 쉬는 것 같습니다. 개미는. 저도 뭐 그 곤충학자 같이 그렇게 개미를 열심히 오랫동안 관찰해 보지는 않았지만 저 나름대로 개미를 관찰해 보니까요. 제가 관찰한 개미 부지런할 때는 세 상황이 발생하면 개미는 전체가 다 부지런해집니다. 첫째는 개미가 새로 집을 질 때입니다. 새로 집을 질 때, 이사를 해서 새로 집을 질 때, 그때는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개미가 다 달라들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먹이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먹이를 발견하기 전에는 개미는 제가 관찰해 보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완전 농땡이 같이 다니다가도 그 앞에 먹이가 있는 순간, 먹이를 무는 순간 정신없이 쏜살같이 해찰도 하지 않고 옆으로 비껴가지도 않고 중간에 잠깐 쉬면서 배 먼저 채우지도 않고 먹이를 묻는 순간 제일 지름길로 향해서 빨리 자기 집으로 가져갑니다.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 동족들과 함께 먹습니다. 개미 먹이 몰고 가다가 중간에 지 것 좀 챙기고 배고프다고 저 먼저 먹고 남은 거 가져가는 개미 보신 적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이를 발견했을 때는 엄청 부지런해지는데 그 먹이 자체를 지가 소유하지 않고 우선은 일단 집으로 가져가서 동족들과 같이 먹는다는 것도 참 재미있는 개미의 한 생태입니다. 세 번째는 개미가 부지런할 때는 전쟁 났을 때입니다. 전쟁 났을 때. 개미들도 다른 개미하고 싸울 때가 있거든요. 이때는 모든 개미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합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나중에 이길 때까지 싸웁니다. 그래서 개미가 제가 관찰한 개미 부지런할 때는 새로 집을 지을 때, 먹이를 발견했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이때 모든 개미들이 다 힘을 합쳐서 부지런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모기인데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천덕꾸리 같이 생각하는 거, 모기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몇 차례 자연 얘기를 하면서 자연은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고 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디자인됐다고 제가 그동안 주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기가 왜 필요한지, 모기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모기는 아무 쓸데없는 건데 우리한테 피해만 주는 건데 왜 모기를 만들었을까? 이런 의문을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모기가 없으면 복잡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지난번 우리가 동물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야생동물들은 새끼를 낳아서 모든 새끼가 다 크는 것이 아니라 70%가 중간에 죽고 30%만 마지막까지 살아남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가축은 70%가 살고 30%가 죽고 이렇게 자연 도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강한 놈만 살아남게 되는데요. 그 야생동물 10마리 나서 7마리 약한 놈을 도태시키는 청소부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청소부가 이 모기입니다. 모기. 우리가 모기는요 있으면 귀찮지 않습니까? 정말 물리면 엄청 가렵기도 하고. 근데요
사실 이 모기는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만들어진 곤충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모기가 좋아하는 것은, 모기는 이렇게 동물들이 피를 빨아먹을 때 아무 때나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니라 임신한 암놈만 피를 빨아먹습니다. 순놈은 절대 동물들 피를 먹지 않습니다. 아직 처녀 모기도 암놈이라도 처녀 모기일 때는 피를 빨아먹지 않습니다. 모기가 짝짓기를 해가지고 알을 뱃속에 품게 되면 그 알한테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때 동물들이 피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모기가 좋아하는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사람의 피와 동물의 피는 피의 온도가 다르답니다. 사람은 36.5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들의 피는 사람의 피보다 더 따뜻합니다. 그래서 모기들은 그 따뜻한 피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모기는 동물들의 피를 먹고 지 알을 키워나가는 놈이지, 사람의 피를 먹고 원래 자기 동족을 번식시키도록 디자인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 물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한테 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한테 물 때는요, 이 모기들이요, 경계 경보를 내려준다니까요. 사람한테 올 때는 웽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니까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내가 사람 물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피하세요. 다른 동물들 피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미리 인간들한테는 경계 경보를 미리 지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거 알려주는데도 그냥 버티고 있다가 물리면은 그것은 물린 사람 책임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동물들이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달려들 때 웽하고 소리를 내는데요. 그 소리를 동물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동물들은 그게 모기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람만 모기가 있네, 모기가 오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요, 그 소리가, 이 모기 이제 날갯짓 뭐 이런 데서 소리가 나는데요, 이 모기보다 날개가 훨씬 크고 그냥 힘 있는 곤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자리 날개가 모기 날개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근데 잠자리 날 때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기라도 풀 속에서 날아다닐 때는 그 경계 경보 웽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풀 속에 날아다닐 때는 꼭 사람한테 공격할 때만 웽 하고 사람은 피하세요, 피하세요. 경계 경보를 알려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기는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이 모기가 동물들이 피를 빨아먹고 이게 지들이 번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왜 동물들한테는 이 모기가 필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물들은 새끼 10마리 중에 70%가 약한 놈은 도태가 돼야 되는데, 그때 모기한테 물리면 모기의 균이 있지 않습니까? 모기의 균 때문에 동물 중에, 새끼들 중에 약한 놈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서 도태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있어서 강한 놈들, 면역력이 있는 동물들만 모기한테 물려도 그것을 면역력이 있으니까 버텨나가서 튼튼한 종이 번식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기가 없으면 우리 그 생태계에서 약한 동물들이 계속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생태계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이놈들이 청소부 역할을 해주는, 생태계를 위해서는,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기는 반드시 필요한 한 종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퀴벌레인데요, 요놈도 참 팔자를 참 기구한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동물, 곤충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퀴벌레보다 더 징그러운 곤충이 많이 있어요, 사실 생기기를. 그래도 다른 곤충들은요, 방이나 이런 데 있는데 들어오면은
그걸로 이렇게 책받침 이런 걸 떠가지고 야 바깥에서 살아라고 다 바깥에서 버린다니까요. 바깥에서 살아라고. 근데 바퀴벌레는 발견되는 즉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갑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팔자를 아주 잘못 태어난 것이 바퀴벌레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바퀴벌레를 잘 보면요, 그렇게 징그럽게 생긴 벌레가 곤충이 아닙니다. 어떤 때 보면 시커먼 것이 연미복 입고 노래하는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지휘자 같이도 생겼고, 소방복 딱 차려입은 소방관 같이도 생겼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시커먼 게 아주 디자인은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퀴벌레를 왜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그냥 끝까지 쫓아가서 바퀴벌레는 죽여 없앨라 하느냐면, 이 바퀴벌레가 균을 옮기거든요. 그걸 우리 사람들이 알으니까 균을 옮기는 것 때문에 바퀴벌레는 끝까지 찾아가서 박멸을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바퀴벌레는 균을 옮기려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지나가다 보니까 소방관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어디에? 어느 집에 소방관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 있는 곳이죠? 불난 곳 아닙니까? 불난 곳에는 반드시 소방관들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소방관들이 모여 있어서 불이 났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 났으니까 불을 끌어 소방관들이 거기를 출동한 거지 않습니까? 바퀴벌레가 마찬가지입니다. 바퀴벌레는 균을 가져와서 어느 집에 균을 옮기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균이 있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옵니다. 균이 있기 때문에.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는 얘기는 이 바퀴벌레가 균을 옮기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균이 있다는 것을, 몹쓸 균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온 소방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바퀴벌레를 발견을 하면, 바퀴벌레가 모여있는 곳에 균이 버글버글하구나 해서 바퀴벌레를 죽이기 전에 우선 그곳을 깨끗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또 환풍을 시켜서 거기를 건조하게 만들면 바퀴벌레는 자동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우리가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방법 중에 무슨 어느 제약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주로 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바퀴벌레를 쉽게 박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기를 자주 시키는 겁니다. 환기를 자주 시켜서 습한 곳이 없으면, 습하지 않으면 그곳에 균이 서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균이 있지 않은 곳에는 절대 바퀴벌레가 살지 않습니다. 바퀴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균이 없으면 불 다 껐다는 얘기잖아요. 불이 안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갑니다. 지들이 알아서 철수합니다. 그렇다고 바퀴벌레 있어도 살려두자는 얘기가 아니라, 박멸하기 전에 우리 집에 균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그 균 정리를 미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바퀴벌레가 앞으로 큰일을 할 것 같은데요. 영국의 모 대학, 제가 그 대학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영국의 모 대학에서 2010년도에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모 대학 연구소에서. 그 연구소에서는 무엇을 연구했냐면, 요즘에 슈퍼박테리아가 난리지 않습니까? 이 대학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우리는 바퀴벌레 보면은 그냥 때려 죽일 생각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학에서는 무슨 역발상을 했느냐면, 어떻게 바퀴벌레는 그렇게 균이 잔뜩 있는 곳에서도 살아남지? 이렇게 역발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퀴벌레를 잡아다가 다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퀴벌레의 머리하고, 벌레니까 대가리라 해야 되겠네요. 이 대가리하고 신경계에 강력한 슈퍼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항균 물질이 있다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영국의 모 대학 연구실에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동물 시험까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벌레가 그렇게 균이 많은 습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바퀴벌레 자체에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항균 물질을, 강한 항균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바퀴벌레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바퀴벌레가 우리 집에 있다는 얘기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 집에 균이 있으니까 빨리 그것을 정리하세요, 이런 예령을 걸어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강력한 바퀴벌레가 가지고 있는 항균 물질을 가지고 그 균을 일부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퀴벌레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퀴벌레가 이쪽 저쪽 이동하면서 균도 좀 옮기는 건 틀림없죠. 그런데 그것은 바퀴벌레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불 끄다가 조금씩 불똥이 옆으로 튀는 것은, 소방관이 옆으로 불똥을 옮기는 것은 그건 소방관 탓이 아니라 내가 불낸 내 탓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바퀴벌레도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된 생태계의 한 종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기하고 바퀴벌레, 우리 생태계가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인데, 꼭 필요해서 디자인이 된 것들인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모기하고 바퀴벌레는 보면 그 즉시 죽여 없애려고, 어떻게든 씨를 말리려고 난리를 칠 것을 얘들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미리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얘들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게 무지해서 얘들을 보면 싹 없애버릴 거라고 작정을 해가지고 난리칠 것을 디자이너가 미리 알고, 우리가 모기, 바퀴벌레 엄청 많이 박멸하려고 난리를 쳐도 모기하고 바퀴벌레는 모든 곤충 중에 종족 번식하는 그 번식력이 제일 강합니다. 아무리 죽여도 모기, 바퀴벌레 박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 역할이 다 있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생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자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